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죠.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고 좋아지면은 사실 그때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 지금이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좀 회의감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거든요. 그 실제 전기차 어떤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도는데 실제 요즘에 어떤 전기차 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얘기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연간 통계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략 해서 30%한 중반대 정도 작년에도 이제 전기차 성장세는 있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한국은 역성장했고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차 전환이 막 시작된 단계고요.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한 30% 선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미국은 작년에도 한 5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대략 한 전문가들 이제 전망은 한 60% 정도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가 주력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되게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공급 단가 좀 재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서 예. 또 갑자기 뭐 주가가 막 흔들리고 그랬던 거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테슬라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래도 그 납품업체가 예. 이게 좀 그 가격 그 약간 저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이제 갑을 관계가 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갑이에요. 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가 을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깎아달라 이따구 소리 하면 기사대기 맞고 이제 울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극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필요한 그런 형태의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뭐 그 대한민국의 3사 이제 네. 뭐 금년까지 치면 한 4개사 정도 뭐 그 정도 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CATL 쓰는 거는 이제 그게 품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이제 눈에 좀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테슬라 말고는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니 좀 깎아라 이러면은 이제 깎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LG가 테슬라와 거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만 해도 테슬라,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저기 GM, 현대차 등등 해서 뭐 지금 도요타도 쓴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스즈라는 이제 일본의 그 트럭 만드는 회사도 이제 LG 거 쓴다는 거거든요. 혼다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메이커들은 이제 LG 거를 다 쓰기 때문에 LG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여러 그 고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테슬라가 와서 가격 깎아도 하면은 내가 거래 안 하고 나 딴 데 팔게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국에서는 깎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뭐 그냥 내연기관차로 치면은 엔진에 해당하는 건데 엔진 납품하는 회사가 뭐 어찌 보면 약간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가불 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독 3사의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보쉬의 경쟁력이에요. 보쉬라는 이제 독일의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갑이에요. 보쉬의 그 자동차 관련된 각종 이제 뭐 동력계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결국 독 3사의 자동차 경쟁력은 그 보쉬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쉬 거를 독 3사들이 다 받아 쓴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독일의 이제 벤츠, BMW,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런 데가 보쉬한테 함부로 가격 깎아달라 얘기 못해요. 보쉬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배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만들기가 너무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배터리만 제대로 수급하면 웬만한 누구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륙의 실수라는 그 이제 전자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출시해서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도 전기차 출시해서 지금 중국에서 뭐 2등했다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갑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국이나 뭐 아직 성장세가 유지된다고는 했는데 지금 뭐 테슬라도 보면 주가 뭐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예, 테슬라는 이제 제가 2022년 한 가을경부터 네. 테슬라는 망할 회사다.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주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테슬라 주식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거든요. 네.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쌍욕 먹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정신 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당신 재산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그 얘기 그대로 된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제가 이제 테슬라가 망할 거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모델 3, 모델 Y. 근데 이제 인류의 자동차 역사를 보면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가장 연간으로 가장 이제 자동차를 많이 판 회사가 누구냐면 모델이 뭐냐면은 이제 도요타의 코롤라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게 연간 한 120만 대씩 팔았거든요. 작년에 그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테슬라 모델 Y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또 좋게 보면 야 봐라 테슬라가 모델 Y가 전 세계로 단위 모델로 제일 많이 팔았다. 대단한 회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한 해 팔 수 있는 한 개 칩까지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모델이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팔 수 있는 최대치는 팔았다. 예, 한 단일 모델로서 팔 수 있는 최고치는 다 팔았다는 한마디로 거죠. 피크를 찍었다. 픽을 찍었다. 예. 아. 거기서 테슬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이 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해 만드는 차량 종류가 뭐 한 40개, 50개씩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이버 트랙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사이버 트랙이 지금 예약이 200만 대가 예약이 돼 있거든요. 네. 2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으면 작년에 사이버 트랙에서 뭐 올해 당장 이제 뭐 30만 대, 40만 대, 50만 대만 생산해도 주가가 지금 주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사이버 트럭 지금 만드는 게 2만 대밖에 안 돼요. 왜냐? 테슬라 사이버 트랙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4680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욕심을 부려갖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2020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했던 이제 그 비전이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 실패한 건가요? 예. 어. 실패해서 2만 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것도 불량품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190만 대 작년에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더 팔아야 될 사이버 트랙이 올해 사실은 한 50만 대 팔려갖고 올해 한 240만 대 팔았으면 그러면은 24년에 그러면은 그림이 딱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모델 3, 모델 Y는 팔 수 있는 한껏 다 팔았고 사이버 트럭은 2만 대밖에 가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올해는 한 7%밖에 성장 못할 거다 하는 얘기가 실제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성장률은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관련해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한 220만 대를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220만 대는 과한 추정이다. 7%밖에 성장 못할 거다. 200만 대 못 넘길 거다. 하는 발표를 하면서 그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의 문제지 2차 전지 전기차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테슬라가 이제 우리한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전체 전기차 중에서 작년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비중이 테슬라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나머지 우리하고 이제 그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GM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뭐 BMW, 그다음에 현대차, 뭐 그다음에 도요타, 혼다 이런 애들이 이제 마켓 시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 한국 그 2차 전지주들은 뭐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주가는 또 약간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는 유리한 건데 네. 주가적인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ETF라는 이제 네. 일종의 그 펀드 이게 지금 아주 대세가 돼 있는 이제 ETF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차 전지 뭐 전기차 ETF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테슬라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게 작은 비중으로 들어있을 거거든요. 테슬라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ETF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뺄 거잖아요.
빼면은 거기서 테슬라만 팔아지는 게 아니고 테슬라하고 관계 있는 한국의 2차전지 밸류체인도 같이 나가니까 매도가 나가니까 이제 테슬라가 떨어질 때 한국의 2차전지 주식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 가을 무렵 한 10월 무렵부터 해서 옵티머스라는 이제 저 로봇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발표를 했는데 기대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로봇 대회 해갖고 발표했는데 보니까 애가 뒤뚱뒤뚱거리고 줄에 이제 매달려 있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실망해서 막 매물을 막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 하다가 10월달에 $300 하다가 23년 1월달에 $100까지 떨어졌는데 짧은 기간에 3분 1초만 난 거죠. 그때 테슬라가 빠질 때 한국 2차전 주식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가 300불까지 빠졌다가 300불에서 100불까지 빠질 그때 300불 할 때 에코프로 BM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이었거든요. 빠질 땐 같이 빠졌어요. 이제 300 하다가 $100까지 떨어졌고 에코프로 BM은 13만 원 하다가 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은 대략 50 몇만 원까지 찍고 지금 또 20 한 3, 4만 원 하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300에서 100까지 떨어졌다가 그 위에 이제 한 200, 한 60, 70까지 갔다가 최근에 180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300에서 180 간 거고 저기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은 13만 원 하던 게 지금 24만 원 가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형태로. 뭔가 좀 그 테슬라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떨어져서 그게 이제 ETF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우리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주식들이 같이 떨어질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떨어지고 우리 2차 전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좀 뭐랄까 기업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한 이제 ETF 수급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떨어진 거는 나중에 회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니까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될 때 그때 싸게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 또 약간 좀 안 좋게 나온 것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러면 왜 안 좋은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3개월 단위로 레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3월달에 그 매출이 나갈 때 매출 나가는 그 당시에 이제 원자재 원가로 나가는데 실제로 사오는 거는 그 전에 3개월 전이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내가 사왔는데 12월 달에 만약에 이제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납품할 때 돼서 보니까 5,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10,000원에 사서 5,000원에 납품하니까 5,000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해 보고 팔아요. 어차피 3개월이니까. 나중에 다음 3개월에 이제 5,000원 주고 샀는데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10,000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벌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다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올해 4, 4분기에 그게 집중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4, 4분기에 양 업체들이 다 이제 그 적자가 났는데 분기에 그건 뭐 되게 일시적인 거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지금은 되게 싸게 사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익률이 확 또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지금 4, 4분기에 손해 봤던 거를 이제 벌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거를 볼 때 분기는 매출을 보는 거고요. 연 실적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런저런 자잘한 이유로 분기 이익은 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분기에는 따박따박 꾸준히 성장하느냐, 매출의 성장세를 분기에 보는 게 좋고 연간으로는 역시 이제 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실적 하락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약간 시기적인 어떤 그런 게 좀 겹쳐서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런 것도 다시 또 반대로 실적이 또 급등하는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어쨌든 리튬 가격이 빠진다는 게 이 전기차 수요의 어떤 감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뭐 공급이 과다했던 건지. 2022년에 이제 중국이 거의 한 100%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국에 이제 리튬 공급하는 애들이 되게 난립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 만들어놨는데 23년 딱 들어갔고 중국의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잖아요. 특히 네.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거의 한 40% 차지한다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중국 내에서 이게 이제 판매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미스매치가 사실 이제 23년도에 일시적으로 좀 생겼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은 좀 그렇다 쳐도 미국 쪽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날 거니까 올해는 다시 리튬 가격 많이 올라갈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올해 뭐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시간적인 이런 좀 격차가 이제 지나면서 결국엔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다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죠.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고 좋아지면은 사실 그때는 곧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 지금이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번에 그 한국에선가 또 이게 통계도 좀 조사도 해보고 한 것들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의 어떤 만족도가 뭐 생각보다 좀 높지 않다. 그래서 뭐 도요타에서도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뭐 한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떤 충전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미국은 한파가 와가지고 테슬라 그 충전소 앞에 막 다 멈춰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언론에 막 나오니까 예. 전기차 시장의 그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해야 됩니다. 강제로? 예, 강제로 전기차 안 사면은 이제 벌금을 막 물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이제 처음 계획 자체가 2035년에 내연기관 차는 다 퇴출시키고 네. 전기차로 다 가서 이 탄소 배출량을 확 줄여보자 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80%가 이제 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뭐 그런 환경 문제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삼아야겠다 해서 이제 각종 혜택들을 전기차 쪽에 몰아주면서 지금 이제 보급률이 한 33%, 34%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 있거든요.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드디어 좀 의지를 갖고 작년부터 IRA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IRA 관련된 그 세액 공제를 이제 사는 시점에 받는 걸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이제 그 발표를 해갖고 미국에서 그 전에는 이제 일단 차를 사고 1년 지나서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5월달에 신고하잖아요. 네. 미국도 5월달에 하면 신고하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네. 원래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살 때 받는 거하고 나중에 1년 지나서 받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달에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판매가 좀 주춤했었던 게 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보더라도 12월 달에 확 줄었다가 1월 달에 다시 싹 살아나는 이게 데이터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될 거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아까 테슬라 말씀하신 거는 그 처음에 그 테슬라 그 이제 보도 날 때 그 LFP 배터리 차량이 거기 이제 한파에 못 가고 막 서 있었다는 그렇게 원래 보도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빨리 얘기해갖고 LFP 얘기 빼라.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가 지금 한파에 못 가고 있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 이제 차량 중에서 대다수는 미국에서도 한 80% 이상은 이제 NCM으로 돼 있고 한 10% 조금 더 넘는 정도가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게 있는데 미국에서 문제 발생한 거는 그 LFP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에요. 추위에 좀 유독 약하고. 추위에 약하니까 추위에 LFP가 추위에 약하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이제 그런 사례인데 그거 처음에는 보도가 그래서 LFP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배터리가. 네. 근데 중간에
때문에 이제 현대차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추정입니다. LFP 빼달라. 왜냐하면 LFP 팔아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레이 EV하고 올해 그 뭐죠 캐스파 EV에 지금 LFP 배터리 넣어갖고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LFP라고 뉴스에 때려버리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서 얘기해서 좀 빼달라 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원래 LFP 배터리의 문제점이 전기차의 문제점으로 바뀌어갖고 지금 이제 질문을 전기차가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네. NCM은 괜찮아요. NCM은 뭐 예. 약간의 뭐 좀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낫다는 거고요. LFP에 비해서. 그러니까 LFP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위에 취약하다. 네. 두 번째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NCM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면은 10년 쓰고 나서 팔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LFP는 파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사실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 얘기할 때 네. 그것까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이제 감안하면 LFP가 훨씬 더 비쌉니다 실제로. 그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LFP 아니고 NCM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타는데 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주 막 심각하게 빠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거는 환경부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그 NCM은 지금 겨울철에 이제 한 8% 정도 성능 저하가 있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LFP는 대략 한 20% 정도 이제 성능 저하가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LF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 경로가 구조상 한 개예요. NCM은 그게 경로가 두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 돼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떨어질 때 네. 그래서 LFP가 이제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성능 자체도 좀 떨어지지만 이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지 충방전이 되는 거니까 충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미국의 이제 그 한 대 그 테슬라가 그냥 멈춰서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은 막 다 공부하시고 하는 것들도 뭐 물론 뭐 미래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부자 되겠다, 이제 투자의 성과를 얻겠다고 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걸 텐데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종목을 이제 어쨌든 사야 될 텐데 예전에 이제 뽑아주신 그 종목들 여전히 똑같이 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중에서도 조금 여전히 똑같이 사시면 되고요. 8개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거. 네. 예,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이는 거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게 4개고요. 그렇게 4개. 저도 이제 그 8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네. 4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뭐 리튬 뭐 광산 뭐 확보하고 뭐 이러면서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작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떤 이런 그 포스코홀딩스의 약간 전망은? 그러니까 이제 리튬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지키거든요. 작년 11월달에 이제 광양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공장이 완공돼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건 한 일이 이제 그 호주의 필바라라는 이제 그 광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광석 형태의 리튬을 광양으로 보내면 거기서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자동차용 수산 리튬으로 만드는 이제 드디어 리튬이 처음 나오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나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움브레 모이루트라고 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염호 그러니까 소금 호수죠. 소금 호수인데 사실은 호수처럼 물이 많고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사막 같은데요. 사막 같은데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수산화 리튬 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리튬 발견됐다, 리튬 광산 발견됐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보도가 한번 대대적으로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그 발견했다는 그 리튬 광산의 매장량이 100만 톤이었어요. 100만 톤. 예. 움브레 모이루토의 지금 매장량은 1,350만 톤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예, 정말 큰 겁니다. 그거는 그게 사우디 유전급이에요, 진짜. 예, 유전의 질도 좋고 매장량도 어마어마한 그런 거를 진짜 제수로 제대로 걸려갖고 그게 이제 호주의 그
갤럭시 리소시스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한테 네. 걔들한테 산 거예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리튬 가격 지금처럼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옛날에 한 2017년에 리튬 가격이 되게 좀 엄청나게 많이 폭락해갖고 이제 사업성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호주 회사가 그 포스코한테 한 3천억에 사가지 않을래 해서 산 건데 네. 그 원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사고 난 다음에 정밀 조사해 보니까 네. 걔들이 팔면서 우리 여기 이만큼 있다 하는 거 6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라고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그때 이제 23년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그때 가격 대비해 갖고 한 50배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뭐 2차 전지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실광도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가지고 아 올해도 그러면 이게 좀 그런 식의 어떤 뷰를 가지고 하는 게 괜찮은가 뭐 여쭤보려고 그렇게 보고 했었던 있습니다. 예. 23년 에코프로의 해였다고 하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2년 그 하반기 때 네. 금량 IR을 하면서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좀 이해도 높이기 위해 갖고 특히 강남 쪽 일대 이제 각종 증권사 이제 PB 있는 증권사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네. 지점별로. 네.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주로 그때 제가 좋게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게 딱 성향 따라서 딱 갈리더라고요. 돈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젊고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사고 네.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얘기 듣기로 이 강남 일대 이제 좀 부자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막 사 모으는 그런 좀 붐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그 투자 성과로 좀 투자 결실로 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원래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항상 50% 60% 그랬는데 한 30%까지 성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분 엄청나게 팔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안 떨어지고 좀 올랐잖아요. 그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거를 이제 강남에 이제 부자들이 개인들이 다 산 샀다는 거고.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해외의 부를 네.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유입하는 이제 그런 아주 그 훌륭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그 덕도 내가 했다는 나는 정말 애국자라는 이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얘기 좀 했는데 혹시 뭐 다른 기업들 뭐 개별 기업에서 어떤 뭐 약간 좀 전망 한두 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조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LG화학이요? 최근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네. 하면서 이제 두 관련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게 저 PBR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PBR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PBR은 이제 저 PBR 얘기한 사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장부 가치보다도 안 된다. 청산 가치보다도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PBR은 청산 가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수치예요. 장부에는 역사적 원가, 그러니까 내가 상가격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가격대로 못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 PBR 주식이 현대차인데 네. 현대차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은 거기서 자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을 내가 옛날에 사서 여기 투자해서 이만큼 지금 장부 가치로 기록돼 있는데 이거를 뭐 누구 보고 사가라 하면 사갈 놈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연기관은 지금 안 만들 거잖아요. 전기차 네. 공장 지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 라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거 처리하는데 돈 들어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른바 자초자산이라는 거를 현대차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BR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PBR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옛날에 그 저기 찰리 먼거가 그 워렌 버핏 만나갖고 처음 한 얘기가 PBR은 쓰레기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워렌 버핏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PBR 이런 거 활용해갖고 하는 투자 다 때려치우고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30년대 4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의도라는 게 네. 수준이 그 정도로 지금 낙후돼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주회사는 사실 얘기가 달라요. 아, 지주회사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네요. 지주회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50% 할인하는 거를 이제 저 공정 시가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면 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 갖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가 되게 큰데 그게 지금 이제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 쪽에서도 좀 괜찮은 지주사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훌륭한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눈여겨 보실 만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LG화학이에요. LG화학. 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82%를 갖고 있거든요. 네. LG엔솔이 지금 100조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81%니까 LG화학이 이제 81조의 가치는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 50%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보통 한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50% 할인해서 한 40조는 최소 돼야 되잖아요. 근데 LG화학이 40조가 안 돼요. 뭐 한 32, 3조?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도 되게 좋은 회사인데 LG엔솔 살 바에는 LG화학 사는 게 낫죠. 어차피 같은 주식의 80%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디스카운트 다 풀리 적용해도 남는 거니까. 그 LG화학은 그 LG엔솔 지분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LG화학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거든요. 양극재 사업이 양극재가 LG화학이 거의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저희는 투탑이라고 봐요.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 그다음에 음극재도 하고 그다음에 분리막도 하고 다양하게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명과학도 LG가 되게 잘합니다. 제약 같은 거, 바이오 같은 네. 것도, 예, 그것도 있고 원래 하던 정밀화학도 있고 그런 거는 다 덤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화학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은 뭐 잘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약간 막막하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보유하는 걸 이제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달 안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올 만한 거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을까요? 뭔가? 3년은 기다리시고요. 너무 단기적인 네. 뭐 좋은 소식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예, 그러십시오. 아, 예. 그냥 조금 좀 참아야 되는 시간이다. 아니 뭐 참고 말고 내가 잘 모르겠고 예. 한 3년 한번 견뎌 보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이제 가치 투자의 경우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의도에서 지금 그 기관들이 2차전지 잘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공매도 네. 많이 쳐 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얘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걔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활용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기자들 활용해서도 그렇고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쏟아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자꾸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직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네.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 올라가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조만간에 좋은 악재 호재 나올 거 있을까요?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그런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회사의 장기 미래를 보고 그렇습니다. 비전을 예, 보고 비전을 간다. 보고 가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이용해서 대량 매수를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악재가 나왔을 때가 사실은 가장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호재가 나왔을 때가 고점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까 그런 형태로 호재는 뭐가 나올까 하는 거를 막 말하고 있으면 호재가 딱 나왔을 때 이거 팔아야 될 시점에 내가 오히려 더 산다든지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악재 나오면 안 되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악재가 나와서 주가 떨어지면 그 제일 바닥에 내가 주식을 팔고 떠날 가능성이 생기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막 2, 3개월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검색해 보면은 예. 이게 정말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게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예. 주식은 더 빠르니까 예. 뭐 한 3개월 전에 망할 것 같던 회사가 뭐 3개월 뒤엔 갑자기 막 엄청 좋아지고 약간 예. 기사만 봐서 이제 투자하는 거는 뭐 좋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 호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제 여의도의 기관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갖고 2차 전지를 좀 많이 샀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만발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악재가 만발할 때는 여의도 기관들이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구매도를 많이 쳤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안심하셔야 될 시기일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호재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악재는 의도적으로 키우는 심지어는 없는 악재도 만들어서 키우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 좀 이제 그런 기사 같은 거, 이제 리포터 같은 거를 내가 제대로 걸러갖고 내가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시는 훈련이 필요.
하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결국에 이제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어떤 저점 구간인 것 같다 해서 나 조금씩 사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뭐 새해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나 부동산 사서 부자 된 사람은 많지만 주식 사서 부자 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 주식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사실 접근하시는데 그게 이제 주식이 저주받았고 부동산이 이제 뭐 부동산 뭐 성공신화 뭐 이런 거 있어서 불패신화 뭐 이런 거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아파트를 사신 이후에는 매일매일 복도방을 들러갖고 오늘 어제 산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를 안 물어보는 반면에 주식은 사놓고 매일매일 주가 등락을 본단 말입니다. 네. 매일매일이 모자라서 이제 MTS로 하니까 수시로 네. 보시기 때문에 주식으로 해서는 돈을 못 버는 거고요. 부동산은 사놓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무던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에 접근하는 자세의 문제예요. 이 성장성을 보고 이 미래를 보고 이 자산의 미래를 보고 이제 사놓고 무던하게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제대로 된 이제 투자 습관 이런 것들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그냥 부동산은 늘 사면 늘 성공하고 주식은 늘 사면 늘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해서는 결코 답이 없고요.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유튜브가 되게 투자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멋진 차와 이제 의리한 집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계좌 잔고 내가 300억 벌었다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면서 이렇게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여기 사고 여기 팔고 하면은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막 꼬드기지만 실제로 제가 여의도에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봤지만 결국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은 저렴할 때 사서 네. 장기간 갖고 가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점이 됐다 싶을 때 파는 그런 이제 롱텀한 이제 긴 호흡에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처럼 그렇게 이제 긴 호흡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이 결국 나중에 성공했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 좀 장기적으로 좀 받아. 좀 약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이제 좀 보유하면서 빠졌을 때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만 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주식 사봐야 어차피 계속 박스 피고 뭐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분할 상장하고 뭐 어떻게든 주가 안 올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봐라 장기 우상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 기업의 어떤 투자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네.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3년 초에 이제 방송 한번 했던 겁니다. 네. 이제 그 이베스트 염승환 이사가 이베스트 자료하고 지금 삼성증권 자료를 이제 갖고 와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에 네. S&P는 845% 오를 동안에 코스피는 291% 올랐다 하는 건데 네. 저게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가 따라서 완전 달라요. 1982년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네. 코스피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아 워낙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빨리 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저 왜 저러냐면 198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던 네. 시기였고요. 그때 1980년대는 이제 미국이 그 일본의 이제 이 뭐랄까 일본한테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많이 좀 뒤처져 있다가 네, 네, 네. 그 레거노믹스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레건이 한 역할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소득세율이 70%였습니다. 아, 네. 예,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떨어뜨렸거든요. 세금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기업하고 싶은 이런 이제 욕구들이 살아나고 하면서 1980년대에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1980년대 대한민국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제가 시점을 언제 잡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얘기가 전혀 다른데 저게 의도적으로 1992년을 이제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한국 주식은 계속 안 좋고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지난 10년만 봐서 그런 거예요.
거예요. 2000년대 10년은 코스피 상승률이 S&P 상승률을 지금 보시듯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901포인트에서 2009포인트까지 123%가 올라갈 동안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1394포인트에서 1286포인트로 7.7%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10년 동안은 대한민국 주식에 장기 투자했었어야 맞고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점별로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주주 환원도 좋고 이제 뭐 친주주적이고 네. 주주 친화적이고 해서 미국 증시는 장기 투자해서 할 만하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되게 이제 단면만 사실 지난 10년만 보고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좋았고 네. 1990년대는 미국이 좋았고 2000년대는 대한민국이 좋았고 2010년대는 미국이 좋았거든요. 그럼 2020년대 누가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을 차례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의 빅테크는 이제 다 볼장 다 봤으니까 빨리 팔아갖고 한국에 이제 2차전지 투자해라라고 이제 작년 22년부터 제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2000년대 한국 증시, 2010년대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결국은 글로벌 성장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네.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네. 기업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에 많이 있냐에 따라서 그 증시가 상승하기도 하고 부진하기도 한 거거든요. 2000년대에는 누가 고속성장을 했냐면은 중국이 고속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내내 중국 증시가 아주 좋았고 우리는 중국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중국 성장의 혜택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대한민국 증시가 좋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좋았던 게 아니고 중국하고 관련이 있었던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그런 형태의 주식들이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2010년대 딱 오면서 성장의 축이 중국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모바일 혁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그게 이제 세상을 변혁을 했는데 그 애플 아이폰하고 관련된 기업들 그 모바일 혁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마가나 팡이나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주식들이 바로 그 주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좋았던 거고 반면에 한국에서 2010년대에는 이제 그 소수의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기업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내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10배씩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중후장대한 산업들 이런 것들은 2000년대 크게 성장했지만 2010년대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포션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2010년 내내 박스 피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따라서 이제 그 증시가 오르고 말고 하는 거지.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주주환원 네. 이런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대는 그러면 뭐가 이제 주요 테마가 될까? 그러니까 주요 이제 성장 동력이 될까? 했을 때 전기차 혁명이란 말입니다. 그 전기차 혁명의 시대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깊은 가장 이제 전기차 혁명의 시대를 주도하는 배터리 업체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2020년대는 한국이 크게 성장하는 10년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어떤 그 글로벌 성장 흐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국 주식이어가지고 어떤 제도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 얘기도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세상에서는 항상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뭐 박스피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있긴 있는 건가요?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이제 시장이 증시가 좀 더 투자자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투자자에 대한 좀 책임감을 다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빅테크 팔아서 한국 2차전지 사야 된다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 The investor of today does not profit from yesterday's growth에서 이게 워렌 버핏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미국 하는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시장의 성장, 미국 기업의 성장 이거에 지금 이제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는 사서 계속 갖고 갈 만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라는 거죠.
거겠죠. 옛날에 성장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거지 지금은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볼일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거는 다 팔아서 2002 사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라고 또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2007년, 2008년도에 그때는 어떤 시장이 가장 증시가 좋았냐 하면 중국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좋은 걸 보고 그때 중국이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2007년, 2008년 그때 중국 증시 투자했던 분이 아직도 본전 안 돼요. 미국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투자 자체를 이제 과거 지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총 세 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첫 번째는 여의도의 후진성입니다. 지금 여의도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증권사가 80년대 우리나라, 90년대는 미국, 2000년대는 대한민국, 2010년대는 미국 이렇게 이제 올랐다는 그런 네. 기초적인 사실도 잘 모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의 이 전략팀에서 만든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여의도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실력이 떨어지는지 하는 거를 이제 여실히 나타내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런 형태의 금융회사가 되게 후진적인데 그렇게 후진적이게 자꾸 만드는 이유가 이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나 이런 이제 감독기관이 그 금융기관 회사들하고 이권 카르텔로 이제 이게 짬짬이가 돼 있어 갖고 이권 카르텔로 짬짬이가 돼 있으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챙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 홍콩 ELS 사태가 터져갖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은행에 이제 그 예금하러 가셨던 분들이 20조 투자해서 지금 10조를 날릴 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10조를 날렸잖아요. 그러면 날리면은 반대로 벌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누가 벌었겠습니까? 외국계 그 ELS 그 구조를 만든 해외 IB들이 벌었다고요. 네. 중간에 한국 은행들은 거기서 이제 수수료만 빼먹고 한국 은행들이 수수료 빼먹고 남은 나머지 한국 은행이 그 저 한국에 있는 그 이제 그 ELS 홍콩 ELS 판 은행들이 그 홍콩 ELS 팔아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총 벌어들인 이득이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조에서 7천억 빼고 네. 나머지 9조 3천억은 그 이제 ELS를 애초에 발행한 해외 IB 애들이 다 갖고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산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현대차 만들어갖고 한 대 팔아서 한 1,200만 원 남기고 배터리 막 만들어갖고 이제 뭐 50만 60만 원 남겨갖고 모아서 한 10억 이렇게 10조 이렇게 모아갖고 해외 IB들한테 다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한다고요. 이 후진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당국, 이제 금감원 같은 그 금융회사들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 있어갖고 막 지들 마음대로 막 하면서 퇴직하면은 금융회사에 이제 임원이나 뭐 이사나 감사나 이렇게 이제 높은 지위로 가고 금감원에서 이제 금감원 보를 마치고 퇴직을 하면 어디를 가냐 하면은 김현장을 갑니다. 네. 1년에 수십억씩 땡긴다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나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민간 조직이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합리한세제입니다. 네. 특히 상속세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세 번째가 거버넌스예요. 배당률이 낮다든지 뭐 물적 분할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보면은 되게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뭐 배당 낮은 거 이런 것들보다 상속세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세가 거버넌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저도 그 상속세를 좀 너무 과하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뭔가 이렇게 회사를 키운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지금 세금 걱정하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예. 이 상속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총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부자뿐만 아니고 네. 과거 가액을 지금 빨리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면세세율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떨어지죠 세금이.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도 부가세 면세 한도도 올라왔고 다 올라왔는데 상속세는 2000년에 개정한 이후에 지금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24년 전 겁니다. 네. 저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표가 1억 원 이상이면 10%고 5억 원 이상이면 20%, 10억이면 30%, 30억만 초과되면 50%란 말입니다. 네. 2000년도에 30억이면 그때 2000년도에 제가 기억이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이제 30평짜리가 3억 4억 했거든요. 지금은 30억 40억 하잖아요.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30억은 강남 아파트 10채 있을 만큼 물려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세율이 50% 적용해도 맞는 거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50%예요 세율이. 저거부터 빨리 올려야 된다고 면세 한도를. 매년 올려야 돼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을 저 금액을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 따라서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최근에 올려갖고 이게 면세 한도가 지금 한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2억이고요. 미국은 300억입니다. 네. 이거 최근에 2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1억 이하만 이제 10%니까 예. 부모가 주면 뭐 한번 이렇게 합쳐봐야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부부가 각자 뭐 150억씩 예, 150억씩 해서 합산 300억입니다. 네, 또 예. 부부끼리는 또 뭐 증여세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만 해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때만 해도 세무 이제 행정 전산 같은 게 이제 전산화가 덜 돼 있어 갖고 세무 당국에서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세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저 때는 현금으로 몇 억씩 빼갖고 이제 주고 해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FIU라는 제도가 생겨서 2천만 원인가 현금 3천만 원. 1천만 원인가 넘어가면 네, 보고하게 돼 은행에서 있고. 찾아가면 은행에서 바로 보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촘촘하게 짜져 있어서 원래 저거는 옛날에 2000년도만 해도 이제 저렇게 상속세로 있어도 저거조차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데 네. 세율은 그대로 저 2000년 거를 그대로 가니 아니 뭐 진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30억인데 그거를 50%를 세금을 내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저거부터 일단 현실화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게 네. 이제 모든 시민들의 이제 권리하고 사실 다 관계돼 있는 거니까요. 저거는 뭐랄까 대한민국 국회가 저거는 딴 거보다는 너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국민들 여론도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상속세 얘기 말씀하시면서 이 상속세를 내가 고치고 싶어도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이에 대한 이제 인식이 먼저 이제 만들어져야 이게 고칠 수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란다. 여론의 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날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추는 게 나한테 오히려 뭐 도움이 뭐가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생각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저 때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이제 월급을 이제 한 뭐 50만 원, 뭐 60만 원 받을 때였을 텐데 2000년도에 10억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 느낌. 그렇죠, 50억에서 그렇죠. 100억 자산가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이제 한 5배 정도는 이 과세 표준 금액 자체를 올려야 되고 면세 한도도 당연히 2억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는 최소 돼야죠. 10억이 아니고 미국이 300억이니까 우리는 한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사실 면세 한도 돼야죠. 네. 또 중요한 문제는 저기 상속세 저렇게 해갖고 걷는 세금 내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별로 이렇게 많이 거치지도 않는데 않아요. 한 예. 명한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 되니까 예.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속 재산별로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유리한 게 부동산이 가장 상속 재산을 넘길 때 네. 부동산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 예금, 주식이 제일 불리해요. 주식은 너무 투명하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아니요, 세율 자체가 세율도? 세율 자체가 네. 실효 세율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예.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 열심히 해서 이제 기업을 일군 다음에 상속은 주식으로 하지 말고 그 주식을 지분을 팔아갖고 부동산이나 강남 빌딩이나 이런 걸로 바꿔갖고 상속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 특히 네. 이제 이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율이 50%잖아요, 최고가. 그게 10% 더 얹어서 그렇죠.
그렇죠. 할증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어디서 근본도 없이 그 10% 할증한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우면은 결국에 이제 60%를 세금을 주고 이제 죽어라라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기 회사를 이제 잘 만들어서 국가에 바치고 가라는 것처럼 들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바친 사람 있잖아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이제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이 상속 문제가 되게 징벌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그 대비를 하는 조직에 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급사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그렇죠. 안 좋은 선택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돌아가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넥슨 주식을 물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가 그 게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공매로 매각하려고 공매로 매각한 하는데 가격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상속은 그 시점에 가액이 정해지거든요. 네. 공매를 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넥슨에 돌아가신 미망인 분이 한 뭐 10조 정도 재산이 평가가 돼갖고 5조 원만큼의 6조 원에 되잖아요. 네. 6조 원의 세금을 내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공매를 하면서 그 시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정부에서 나갔던 게 정부에 이제 현물로 줬던 게 이게 금액이 처음에는 6조치라고 줬는데 실제로 팔아보면은 3조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남은 거 다 내야 돼요. 또 내야 돼요? 예.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뭐 다 가져가겠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 그래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이제 이건 회장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 세액은 정해졌잖아요. 네. 5년 연부연납을 하는데 연부연납하는데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세금 어떻게 냅니까? 납부한 걸로 이미 끝난 게 아닌가요? 5년에 걸쳐서 내는 거니까요. 지금 어떻게 내고 있냐면 주식 삼성전자 주식 상속받은 거를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낸단 네. 말입니다. 근데 10만 원일 때 결정이 됐어요. 10만 원일 때 결정돼갖고 만약에 뭐 3조 이렇게 결정됐는데 내가 이제 그러면 받아갖고 반 60% 내니까 3조 받아서 1조 8천억을 내야 되잖아요. 1조 8천억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3조 원을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갖고 네. 매년 5년씩 나눠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만 원 계속 유지되면 관계 없는데 만약에 그 주가가 5만 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반토막 나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가치는 1조 5천억인데 네.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조 8천억이에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신용 불량자 된다고요. 이게 극건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요. 그게 스웨덴에서 발생했고요. 스웨덴에서 그게 발생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웨덴 국민들이 야, 이 상속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대주주들은 뭐 60%씩 내야 되면은 어떻게든 뭐 이거를 세금을 피하려고 할 텐데 예. 뭐 실제로 뭐 어떻게들 이렇게 예. 하는지. 이 선택할 자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970년대 미국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기껏 해갖고 돈 버나 봐요. 70% 세금도 난 30%밖에 안 받는데 네.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밀턴 프리드만이 한 게 소득세율 단일세율 20%를 주장했습니다. 네. 20%까지는 아니었지만 레이건이 들어서서 저 소득세율을 대폭 낮췄어요. 그 이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서 1980년대에 일본에 이제 밀려있던 이 미국 경제가 그 이후에 살아나서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 논리적인 이 기반을 이제 이 제공하신 분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네. 레이건 대통령이 저 밀턴 프리드만의 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거고요. 저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부자들한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물릴 경우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 갖고 그렇죠. 변호사라든지 네. 세무사라든지 쓸데없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탈세 절세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만 양산하고 실제로 세금은 얼마 거치는 게 없다 하는 지적이 저기 책에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거를 제가
가슴 속에 되게 와닿는 게 네. 저기 얘기하는 변호사, 세무사 같이 이제 탈세 절세를 위한 쓸데없는 일자리, 불필요한 비용이 제가 이랬었거든요. 이게 삼성생명 GF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예, 삼성생명 FC라고 하는 게 개인 보험 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FC고 GFC는 기업 보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기업 보험이라는 데서 뭘 하느냐? CEO 컨설팅을 합니다. 네. 가업성계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특히 기업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보험을 파는 조직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 조직에 내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이 폐해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냥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예. 당장 회사를 키우거나 뭐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절세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예, 거죠. 한 60, 70 되면은 저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예, 이렇게 죽게 예. 되면은 예. 뭐 세금이 뭐 50% 60%니까. 그러니까 60, 70대 갖고 이제 세계를 경쟁하면서 기업인들이 이제 막 싸우고 네. 기업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저걸 하고 있다니까요. 저걸 하라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대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제가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김종주 넥슨 사장 얘기한다고. 네. 락앤락 옛날에 사례 그런 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돌아가겠냐고.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커갖고 되면은 이제 자녀한테 어떻게 스무드하게 물려줄 거라 생각하지. 이 기업을 더 키울 생각은 못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은행, 증권에서도 지금 이런 이 같은 조직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자산 관리는 기본, 절세, 상속 상담까지 하잖아요. 고액 자산가를 모아갖고 저런 PB라는 스타 PB 센터라든지 네. 초고액 자산가 브랜드 저렇게 해서 자산 기준 10억 원 이상, 신한의 PWM 패밀리 오피스 100억 원 이상, 네. 클럽 원 그다음에 우리 투 체어스 익스클루시브 이런 걸 해서 저걸로 장사를 한다고요. 네. 상속세가 그대로 가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절세와 탈세 그 경계를 오묘하게 이렇게 탁 타고 가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거를 컨설팅하면서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번다고요. 네.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 WM 조직이라고 여기서 테헤란로에서 SNI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신설해서 슈퍼리치 가문의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저런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게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결국 뭐 세금이 거치는 것도 아니고 또 절세도 하고 또 이러는 거니까. 결국 이게 이제 목적은 이제 부자들을 괴롭히자 하는 거거든데 부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네. 이거는 마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 2+2 그 정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2년 플러스 2년에서 연장해갖고 하면은 그 원래는 얘기가 세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한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4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게 네. 5%만 올려갖고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5%만 올리고 2년 전세 더 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2년 뒤에 올려야 될 전세가 땡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발표하고 나서 2021년, 22년 집값 폭등 네. 그다음에 전세값 폭등의 그 원인이 됐던 게 민주당의 그 이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때 2년 전에 그 4억에 전세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가 7억으로 올라갔고 네. 야 3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네. 맥락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사실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예, 수도 예, 있는 예, 거니까. 예. 이런 세금 이렇게 이제 그 고액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왕창 물려갖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자 이런 정책은 과거에 미국의 70년대 사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속세법도 마찬가지고 당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방법을 궁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불필요한 조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사회적인 낭비 요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면은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인들이 좀 더 기업에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럼요. 기업에 더 충실하면은 그 기업이 잘 되면 그 직원들 잘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잘 돼서 이제 이익 빵빵 나면 주주들은 배당 많이 줘서 거기서 주가 올라와서 좋고 직원들은 다 이제 성과가 받아서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그 자기 기업들 키워갖고 이익을 늘려야 될 그 시간에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떤 보험을 들여야 되나? 상속세를 줄이려면
받으려면 돈을 어떤 식으로 빼서 해외로 반출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저런 데 다 가서 상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갖고 이게 이제 60%를 내야 되니까요. 이제 네. 부동산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부동산 바꿉니다. 기업하라고. 기업을 팔아서. 예. 그다음에 편법적인 상속 대안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 편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녀 명의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회사한테 일감 몰아주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싱가포르 등으로 자산을 도피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가서 거기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그 사모펀드가 한국에서 공매도를 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이빨 맞아갖고 한국 증시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상속세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손해는 일단 기업인이 보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직원들, 기업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로 자금을 다 빼가니까 네. 세금이 한국에서 안 걷히고 싱가포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세금을 더 못 걷는다니까요. 그 세금을 싱가포르에서 빼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득은 누가 보냐? 이 기업을 파는 기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PF입니다. 그 다음에 저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업계, 삼성생명 GFC 조직, 그 다음에 은행의 WM,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이제 고액자산가를 위한 이제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서 돈 버는 거예요. 금융업계 일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정부가 돈 버는 거죠. 돈을 절도 다 빼가니까. 요새는 진짜 이게 되게 진짜 만연해져 갖고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자금 빼돌리고 이게 이제 거의 그 이명박 정부 이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다스가 본사가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그 무렵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고액 진짜 이제 뭐 몇천억 몇 조 있는 사람들만 싱가포르 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뭐 1,200만만 있어도 싱가포르 간다고요. 투자 이민 이런 거 해갖고 시장이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커졌군요. 이쪽도. 아니 저기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방법이 괜찮네. 그런 거 금융기관 아까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서 그런 거를 방법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네. 국세청이 안 걸리고 돈을 잘 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걸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좋을 게 없지만 예. 당장 좀 작게 보면은 예. 아니 뭐 부자가 돈 더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또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안 낸다고요. 저런 식으로 부자들이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네. 부자들이 실제 돈도 안 내고 네. 그러면서 저런 형태의 사회적인 비용만 남발하고 낭비만 남발하고 결론적으로 부자들 세금 많이 내면 좋겠다 하하하 하든 당신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는 전형적인 복잡계예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복잡계지만 이 경제도 전형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생태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사자가 이제 사슴들을 막 잡아 먹으니까 사슴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사자를 다 때려 잡아요. 그러면은 사슴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슴들 다 얼마 안 있어서 사슴들 다 절멸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슴이 이게 어느 정도 개체가 이제 있을 때 사자가 좀 먹어줘야 잡아 먹혀줘야 사슴이 그 개체가 유지가 되는데 잡아먹는 사자가 없어지면 사슴이 개체가 무한정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있는 풀 다 뜯어먹고 결국은 굶어 죽는다니까요. 단체로 마찬가지예요. 진보랑 하여튼 사회주의 뭐 이런 쪽 하여튼 뭐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경제를 양분법적으로 갈라갖고 기업인 노동자에서 기업인들 때려잡으면 노동자를 좋지 않겠냐 이러는데 기업인들 때려잡으면 기업 안 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는 어디서 일합니까? 실제로 지난 정부의 그 이 소득주도 성장해갖고 그래서 이제 저거 한 거잖아요. 그 최저임금을 왕창 올렸잖아요. 왕창 올리면서 그렇게 올리면은 경제에 안 된다. 이게 그 얘기가 그 아까 이제 선택할 자유의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최저임금 제도 그 가격 최저임금을 무한정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그 내용도 그 책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 고용이 되고 최저임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경제는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갑니다. 일도 양단으로 딱 쪼개갖고 부자를 때려잡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경영자를 때려잡으면
노동자들이 이득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영자가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되는 겁니다. 부자가 잘 돼야 서민들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상생관계예요. 서로 협력관계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보다 부동산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한 이유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시는 1조 원을 만약에 상속한다고 했을 때 50%에다가 대주주 할증 10%가 더 붙어서 6천억을 내야 됩니다. 이거 원래 저기 법 바뀌기 전에는 15%였어요. 네. 이것도 이제 65%. 35분 남아요. 3분의 2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세금 딱 맞고 네. 그다음에 파는 동안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날아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예. 반면에 빌딩 등 부동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50%인데 실제 실효세율은 30%입니다. 기준 시가를 적용하니까요. 네. 예, 요거는 잘 아실 거잖아요. 부동산 그죠? 강남의 빌딩 같은 경우에 대충 기준 시가율이 한 60에서 한 70%거든요. 저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지금 많이 올렸어요. 네. 이 기준 시가 현실화 된다 그래갖고 네. 옛날에는 30% 40%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딩 넘기면 50%에다 곱하기 40%에서 20%만 세금 내면 됐었다니까요. 지금 올라와서 저런 거예요. 저것도. 네. 그러면은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을 물려받으면 내가 6천억 내고 4천억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기업 팔아갖고 빌딩으로 상속해주면 3천억만 세금 떼고 내가 7천억 받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당연히 기업 뭐. 팔아갖고 부동산 빌딩 강남 빌딩 사서 넘겨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유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이 파는 물량 때문에 네. 장기 박스에 머물러 있고 부동산은 장기 상승하는 거죠. 이 저기 안정적인 이제 매수처가 계속 있으니까. 특히 강남 일대에 이제 대로변 안쪽에 있는 꼬마 빌딩이 그래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꼬마 빌딩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받고 그랬어요. GFC 있을 때. 네. 기준 시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빨리 장속 정리하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때 배웠다고요. 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절세 수당 꼬마 빌딩 기준 시가 실제 시세보다 40% 남아 23년 12월 7일. 예. 실제로 이렇게 좀 시세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그 빌딩이나 땅 같은 것들은 예. 좀 세금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은 사실 시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한 8-90% 네, 되잖아요. 어렵죠, 이거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빌라, 땅, 단독주택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인데 그 사람들의 실효세율은 낮고 50 곱하기 60 하면 30%고 아파트는 지금 한 8-90 되잖아요. 네. 40% 45%고 주식은 60%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유도하는 겁니까? 주식 있는 사람 팔아서 아파트 사든지 아파트는 팔아갖고 빌딩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단독주택을 사라. 그 얘기를 삼성생명 GFC 내가 한다고요. 내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부자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빌딩을 사서 빌딩을 넘겨라.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 다 뭐 싱가포르 알아보고 있고 예. 뭐 어디 뭐 외국 나가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예.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재산을 정리해서 뭐 이민을 활용해서 나가겠다 이런 방법들도 쓰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업을 팔아야 되니까 그럼 누가 사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PEF, 네. PF, PE 사모펀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생겨서 지금 되게 커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재용이 아니고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입니다. 저 김병주 회장이 하는 MBK 파트너스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상속 문제 때문에 지분을 넘겨야 되는데 접촉해서 저한테 파시죠. 팔아갖고 그걸 가치를 올려서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어들인 돈이 12조 8천억이에요. 1조 원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저분이 재계 1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계 1위가 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합니까? 근데 저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만큼 이제 그 기업을 이제 팔아가지고 예. 이제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저 때문에 매물을 그러고 있다. 꿀떡꿀떡 삼겨갖고 아니, 물론 뭐 이제 저렴하게 사서 이제 예, 가치를 예, 올린 예. 것도 예, 그것도 예, 뭐 예, 이제 예.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넘기시면 지금 국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약정액 탑 15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행컴퍼니, MBK 파트너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IMP, 쭉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쟤들이 갖고 있는 약정액이 11조 막 이렇단 말입니다. 네. 저기에 돈을 누가 넣냐? 국내 금기관들이 넣어요. 은행, 증권 이런 데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MBK 파트너스의 이제 김병주 회장이 그 딜을 만들어 갖고 성사를 시켜서 수익금을 일단 이제 은행들하고 증권사들한테 나눈 다음에 성과 보수를 자기가 왕창 받아가는 방법으로 네. 재산을 축적해서 지금 13조 원의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 이 상속세가 과다한 형태의 이 구조가 결국은 이제 누구 돈을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냐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돈을 금융기관들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계의 돈을 금융계 쪽으로 이전하는 형태예요. 이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뭐 주주 그 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거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을 깎는 개혁을 하는데 금융기관들, 금융감독원, 이제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이런 이제 대한민국 여의도의 살은 안 깎고 자기 살은 안 깎고 잘하고 있는 산업계의 살을 깎아갖고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살을 깎아갖고 개혁을 할 대상은 대한민국 은행, 증권,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 당국이 살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가족을 벗겨서 개혁을 해야지 왜 남 가족을 벗겨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도한 대주주 상속세 때문에 지금 3호 시장이 계속해서 크고 있어요. PF 기간 전용 PF 시장 총 약정액이 무려 130조 원입니다. 네. 규모가 이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한행 컴퍼니가 한원시스템, K카, 쌍용, 그다음에 루트로닉 이런 인수를 계속 하고 있고, 이거 하다가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인수하는 것만큼 부족하니까 네. 최근에 저 PBR 이런 테마 만들었고 그거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MBK 파트너스가 지금 메디트,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거 막 사들이고 있고, 올해 지금 현재 펀드가 1,000조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최소 3억 이상 맡길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비공개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 같은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의도 금융기관 금융판이 부자들만을 위한 판으로 돌아가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판으로 돌아가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시민 투자자들은 뒷전이에요. 그러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 아까 홍콩 이레스 같은 거. 뒤통수 쳐갖고 문제 생기면 금감원에서 나서갖고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는 척 하지만 걔들이 또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짬짬이 돼 있어갖고 이제 하다가 그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은근슬쩍 덮어 넘어가고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겠냐. 그런 꼴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애들 다 미국 증시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미국 증시하고 두 번째 코인 한다는 거잖아요. 네. 코인은 이거 지금 금투세하고도 사실 관계돼 있는데 25년에 이제 금투세가 통과되면 한국 주식 투자해서 이익 난 거에 20% 그다음에 이제 25%는 세금을 냅니다.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죠. 코인 투자해서 이득이 나면 세금 안 내요. 네. 그거는 이제 코인 투자는 이제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60%를 이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거 공제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10%, 5%, 10% 안 됩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코인 투자하겠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몰고 있다니까 이 정책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판 돈을 갖고 일부는 강남 빌딩을 사고 일부는 싱가포르를 빼돌린다는 거예요. 저런 형태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속세가 없으니까요. 네. 세율이 되게 이제 프리하니까 싱가포르로 다 가고, 그다음에 요 밑에 저 싱가포르로 간 대한민국 부자들의 돈을 노리고 NH 증권 투자증권에서 헤지 펀드 운용사를 싱가포르에 세워갖고 여기 보면은 NH 앱솔루트 리턴 펀드라고 나오잖아요. 저기서 대한민국 증시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한국 자본인데 싱가포르로 옮긴 돈을 가지고 예. 다시 한국에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작년에 이제 딴 거는 다 공매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딱 두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8천억씩 저 쟤들이 손해를 봤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기하고 결탁돼 있으니까. 이렇게 판이 돌아간다고요. 결국은 이 보십시오. 이 상속세를 그냥 이 많은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종이 상속세 왕창 물려가지고 괴롭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주 이제 뭐랄까 단세포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게 돌아와갖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수익 내는 내 재산을 불리는데 그거를 해치는 그거에 이제 태클을 거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자를 죽이면 사슴들이 되게 편안하게 천수를 누릴 거 살 것 같지만 풀이 곧 다 먹어 치워서 다 같이 굶어 죽는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부분들이.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제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들의 뭐 OECD만 해도 한 13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가 없고 있는 곳들도 뭐 많이 낮은 수준인데 왜 그러면은 선진국들은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고 인하할까? 이게 뭐 결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속세를 폐지해야 세금이 더 거치기 때문입니다. 아 오히려 더 거친다. 예. 지금 이제 이게 그 한상춘 논설위원께서 이제 방송하신 내용인데 지금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없고요.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추세고요. 면제한도 미국은 2배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300억이라는 거고요. 한국, 일본만 높은데 일본이 50%, 55%.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10% 할증이 붙기 때문에 이제 60%인 거고 일본도 지금 낮추려고 해요. 네.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상속세를 이런 이제 저는 선진국들 특히 저기 세금 많이 걷는 나라들이잖아요. 복지 천국이잖아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 세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왜 상속세를 폐지하냐? 네. 상속세를 폐지해도 세수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 상속세 폐지한 부분을 벌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녀한테 내가 그 빌딩이 있는데 100억짜리 넘겼다. 넘길 때 그러면 50억 세금 내고 상속세를 뗄 수도 있지만 넘길 때 그냥 상속세율 없이 그냥 넘겨요. 100억에 그냥 100억에 주고. 예, 그냥 주면 아들이 받은 가격은 매입 가격은 영원이잖아요. 나중에 빌딩이 200억 돼 갖고 내가 팔았을 때 20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겨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과세 시점이 상속하는 시점에서 아들한테 넘어간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물건을 파는 시점까지 이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이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이제 상속세 걱정 안 하고 더 기업해야 되겠다 해서 기업하니까 법인세 늘어날 거고. 네. 그죠? 그다음에 관련해서 고용을 창출할 테니까 소득세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거래액 자체가 늘어날 테니까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거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자들한테 세금 하나도 안 매기고 대물림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기 노르웨이 같은 애들이 그렇게 상속세를 과감하게 폐지를 못했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넘어갈 때 네가 공짜로 가지만 결국은 네가 그거 팔아갖고 현금을 해야 네가 쓸 거 아니냐. 네가 팔 때 그때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폐지해도 세수 주는 효과가 없어요. 다만 좀 이따가 받을 뿐이죠. 이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경제 2023년 9월 15일 기사입니다. 상속세보다 법인세 받는 게 더 이득이다. 주요국이 기업 이탈을 우려해서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 이게 이제 이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죠? 그 백신 때문에. 백신만, 코로나 백신만. 그 회사가 원래는 스웨덴 회사였어요. 네. 지금은 영국 회사가 됐는데 영국 회사가 된 이유가 저 상속세 때문에 영국 회사가 된 겁니다. 원래 스웨덴에 이 제약회사 아스트라 AB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설립자 미망인이 사망해서 이때는 1984년에 스웨덴 상속세율이 70%였어요. 자녀가 아스트라 지분을 받았는데 받아갖고 이 70%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파는 동안에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 팔았어요. 자기 갖고 있는 거 100% 다 팔았는데 다 판 거는 갖고도 상속세를 다 못 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가지고 다 상속세를 파는데. 못 내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네. 예,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세금 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은 스웨덴을 떠난 이후에 영국의 제네카한테 인수돼서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웨덴에 또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 이케아. 네. 예. 이케아도 딱 보니까 그 이케아 창업주가 여기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네. 우리 아들 내 때문에 내가 기업 열심히 해갖고 잘 일군 덕분에 우리 아들 신용 불량자 되겠네. 해서 어떻게 했냐?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 또 유명한 그 팩 만들 때 테트라팩이라고 그 팩이 스웨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테트라팩도 옮겼어요. 상속세 비상 국가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자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이재용이 상속세 많이 내서 괴로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얄팍한 생각 때문에 상속세율을 70% 했다가 결국은 그 주요 기업들이 본국을 다 떠나갖고 해외로 이전하는 본사가 이런 일이 생겨버렸고요. 저런 일이 생겨서 스웨덴에서 크게 반성하고
그때부터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상속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세금이 줄어갖고 스웨덴이 지금 뭐 그 재정 적자에 허덕이나요? 아니잖아요. 영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22년에 상속세 수입이 역대 최도인 12조 원에 달했지만 리시 수낙 행정부가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대표 공약을 내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노르웨이 저기 스웨덴 사례가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저런 일 이후에 스웨덴의 경제가 다시 이제 활발해지고 해서 상속세 폐지하고 난 다음에 활발해지고 해서 경제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돌리고 빨아갖고 강남에 꼬마 빌딩 사고 해서 다 피합니다. 하지만 집 한 채 30억 있는 사람들, 50억 있는 사람들 세금 50%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30억, 50억 갖고 싱가포르 어떻게 돈 빼겠습니까? 그 딸랑 집 한 채 30억, 50억 갖고 있는 거 갖고는 저기 저 패밀리 오피스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결국은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 안는 거고 진짜 부자는 저런 식으로 다 피해버리고 저 와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PF라든지 금융기관들만 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겁니다.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를 보시듯이 이 아까 일본부터 해서 다 지금 그 덴마크, 그리스 뭐 이런 뭐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소득세율은 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에요. 네. 상속세율만 저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다음에 상속세는 전체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저거 1.30%까지 올랐을 때도 저때 아마 LG 저기 구본무 회장 돌아가셔갖고 네. 저게 튀었을 거예요. 1, 2%도 안 된다고요. 평균 1%네요. 예, 평균 1%입니다. 세수가. 네. 저거 좀 당장 줄여도 크게 의미 없어요. 실제로 이제 세금에서 그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예요. 네. 상속세는 세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게. 그러면서 이게 세금을 얼마 거두지도 못하는 거를 법률을 이상하게 괴롭히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가만히 괴롭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상한 형태의 사회적인 낭비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부는 싱가포르 유출되고 한국 증시는 개판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뭐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면세 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율 구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빨리 있고요. 이제 금액 자체를 좀 올려야 되는 그게 네.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대다수 시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상속 재산별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특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고 부동산 불로소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기업 팔아서 부동산 사라고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해외 사례들,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 처럼 상속세율을 점차적으로 낮춰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폐지하는 쪽까지 좀 이제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꼭 이거를 이제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뭐랄까 기업인 이런 형태로 이제 편가르기를 해서 이 논점을 흐리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는 좀 이제 차제에 좀 제대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이제 뭐 상속세 이야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지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이 좀 오늘 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드네요. 어떤 뭐 국가적으로도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